영조와 정조 편을 보겠습니다. 무조건 별표 한 영조 2개, 정조 3개 정도 쳐주시고요. 영조와 정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영조입니다. 이분은 일단은 이제 그 노론의 뒷받침으로 왕이 된 사람이죠. 이분은 이제 큰 굴레를 한 3개 정도 찾고 있었죠. 첫 번째는 천한 어미의 자식이다 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살인자다, 형제살인범이다 라는 오명인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으나 그런 부분들. 세 번째는 노론의 꼭두각시다. 이 3가지 트라우마를 안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유약했으면 그냥 이리저리 끌려다녔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뭘로 해결하냐? 꼼수 부리지 않습니다. 정면 돌파합니다. 돌직구 던져요. 그래서 그저 왕으로서 내 직분에 충실함으로써 그 모든 것을 상쇄한 사람이 영조예요. 그래서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맨날 책 보고 막 토론하고 하시니까 신하가 방석을 줬대잖아요. 그러니까 방석을 이렇게 앉아보더니 그거 집어 던졌대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너무 편하다고 집어 던졌대요. 우리 백성들이 지금 너무 어렵게 살고 있는데 내가 이런 편한 방석에 앉아서 진무를 봐서 되겠느냐? 와신 상담하는 마음으로 내 엉덩이가 뽀개지고 허리가 부러지는 고통을 느끼면서 제가 진무하겠다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대신들이 꼼짝을 못해. 아주 자기관리, 수기수양의 끝판왕이 여기는 영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탕평책 색깔 넣고요. 탕평책이 뭐냐면 어지러울 탕, 흙탕물 할 때 탕을 평평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조 생각은 그러니까 아버지 숙종 때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여기는 뭐 서인 남인 그리고 영조 때 와서 노론소론 감히 왕 앞에서 지들끼리 치고받고 이게 얼마나 버릇없는 행동이냐. 너희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중심이 없기 때문인데 내가 딱 중심이 돼서 너희의 균형축을 잡고 노론이면 노론, 소론이면 소론을 내가 균형축, 내가 중심이 되겠다는 일종의 탕평책을 그 자신의 왕권 강화의 수단으로서 이용한 사람이 여기는 영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서로 이 붕당 정치 막 치고받고 하는 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는 붕당 정치 그 뿌리가 뭐냐? 뿌리가 이게 서원이 되는 거예요. 서원이 한 1000개 정도 되는데 이 서원에서 뭐 노론소론 나뉘어갖고 서로 막 뒷땅 까고 욕하고 그러니까 야, 니네 공부하라고 재정 지원했지 당파 싸움 하라고 니네 재정 지원한 거냐? 야, 이거 정리해. 서원을 싸그리 정리해버려요. 싸그리 정리해버리신 분이 여기는 영조고, 그 다음에 이제 산림이라고 있어요. 산림이라는 게 뭐냐면 관직에 진출하지 않은 제야의 영수예요. 예를 들면 뭐 노론대장 송시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그 파벌의 어떤 대장 이런 사람들의 존재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부정을 해버린 게 여기는 영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여기는 붕당 정치가 시작된 게 이조전랑짜리 놓고 서로 치고받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조전랑이 뭐 이렇게 그 인사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후임자를 청구하는 자청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싹 다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정책이 뭐예요? 붕당 정치를 뿌리 뽑으려는 왕권 강화의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절대 치고받고 하지 마. 싸우면 안 돼. 절대 너네 이제부터 이제 막 붕당 정치 심화되면 안 돼. 이런 걸 비석으로 남기거든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자신의 탕평 정책을 강조하는 비석. 그래서 탕평피를 남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런 왕권 강화 정책, 탕평 정책에 뭐라 그래야 되나, 따르는 무리들만 기용을 해요. 그 사람들을 이제 탕평파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말 잘 듣는 사람들만 기용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조용했던, 왕 눈치만 볼 뿐 치고받고가 많이 줄었던 이것이 영조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개혁 정치가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균역법 색깔렸고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광해군의 대동법, 인조의 영정법, 영조의 균역법 너무 중요하거든. 근데 이거는 경제사 할 때 좀 이따 배워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하자고요. 그거는 일단. 자, 그 다음에 신문고 제도를 부활시킵니다. 신문고는 그 태종 이방원이 처음 만들었다가 연산군이 없애거든요. 그걸 영조가 부활을 시키십니다. 삼심제를 시행했다. 백성들한테 더없이 좋은 아버지입니다. 더없이 좋은 성군이세요. 백성이 억울하니까 살인자에 대해서 항소하고 상고할 수 있게
해주자. 이런 그 삼심제, 오늘날로 따지면 2심, 3심 그런 삼심제,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리고 백성들한테 가혹한 형벌은 절대 하면 안 돼. 이런 것도 폐지하신 분이 여기는 영조가 됩니다. 자, 몽을제도도 정비하시는데요. 여러분들 그저 세조 때 쓰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된 게 뭐죠? 저기잖아요. 경국대전이잖아요. 근데 그 경국대전이 만들어진 지 수백 년 되다 보니까 조금은 좀 현실하고 안 맞는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야, 그러면 경국대전에 속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속대전이라는 법전도 편찬하신 말 그대로 성군 중의 성군, 이 영조시고, 동국문헌 비고라는 건 이게 백과사전이에요. 관찬, 국가에서 만든 백과사전이 동국문헌 비고다. 그리고 이제 청계천도 준설하신 게 뭐냐면, 이 청계천이라는 게 그 하수도입니다. 하수도 일종의. 그래갖고 그 조선 초에 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 그 하수도 이렇게 좀 오염된 물을 흘러 내려보내야 되니까 태종이 박은 데처럼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막 뭐라 그래야 돼? 막 이렇게 비가 내리고 그러면 토사가 쓸려 내려고 오물이 밑바닥에 쌓이니까 점점 수심이 얕아져가지고 비만 오면 이게 넘쳐가지고 막 똥물바다가 됩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준설, 그 바닥을 다 긁어 파내신 분이 여기는 이제 영조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묻었다가, 그리고 이제 이명박 서울시장,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서울시장 하실 때 다시 그거를 또 이렇게 복원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조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여기는 영조의 아들이 정조가 아니에요. 여기는 정조는 영조의 손자입니다. 그럼 요 사이에 누가 있었는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비운의 세자, 바로 사도세자가 있습니다. 여기는 영조는 백성들한테는 정말 좋은 아버지였는데 친아들한테는 너무 엄격하고 살벌한 아버지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름이 이선이야. 선아, 너 우리 몸에 천민의 피가 흘러. 정말 우리가 이 수기수양하고 다잡지 않으면, 학문을 게을리하면 저기는 노론들한테 우리 잡아먹혀. 너 그러니까 공부 똑바로 해. 정신 차려. 이런 의도인데 너무 엄격하게 꾸짖고 막 그냥 애를 쥐잡듯이 하다 보니까 여기는 사도세자가 점점 빗나가고 아버지하고 소통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영조는 더 답답하니까 또 막 거기서 모질게 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서 사도가 미쳐버리고 뭐 자기 아버지를 뭐 죽이겠다 뭐 이런 말을 해요. 미쳐서 실성을 한 거지. 근데 아버지 죽이겠다는 말이 이게 인간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는 말이지만, 이게 아버지가 왕일 때는요, 이게 역적이 됩니다. 그래서 역모죄로 몰리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도 영조가 뒤주에 가둬서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비운의 사도세자예요. 그때 그 사도세자의 죽음을 나이 11살에 직접 눈앞에서 목격한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 이산입니다. 이름이 정조가 되죠. 정조는 연산군하고 비슷하죠. 연산군은 자기 어머니의 복수를 갚겠다는 거고, 여기는 정조도 당시에 이제 노론이나 뭐 소론 대신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조가 만약에 왕이 되면 피바람 불 거야. 옛날 연산군처럼 다 죽여버릴 거야. 자기 아버지 편에 서주지 않은 사람들은 싹 다 죽일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영조는 자신의 성격을 억눌러 죽이고 오히려 최고의 성군으로서, 화해와 협력과 상생의 성군으로서 조선 후기를 꽃피우니 정말 존경할 만한 임금이다. 그러니까 세종하고는 또 다른 스타일의 존경심이 뿜어져 나오는, 그게 여기는 정조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정조도 이제 탕평 정책을 계승을 합니다. 준엄한 탕평이다. 그래서 이제 준론탕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최대한 노론을 등용하면 소론도 등용하고, 소론을 등용하면 노론도 등용하고, 골고루 등용하려는 진정한 탕평 정신을 구현하려고 했던 것이 여기는 정조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대통령이 새로 뭐 됐어요. 근데 뭐 호남 출신 장관을 이렇게 기용하면 영남 출신도 기용하고, 이런 걸 탕평의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정신을 최대한 살리려 했던 분이 정조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왕권 강화 정책인데, 여기는 이제 정조는 왕권을 할아버지 딸은 왕권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분의 트라우마는 뭐죠? 역적의 아들이에요. 제정신 아닌 사람의 아들입니다. 왕이 될 자격이 없다. 뭐 이런 말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 상황에서 왕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도 자기를 다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편을 많이 만들어야 돼. 저기는 노론이건
소론이건 뭐 남인이건 할 거 없이 믿을 놈이 없는 거지. 내 사람을 만들어야 돼. 자기 할아버지는 탕평파가 있었거든요. 그럼 자기도 자기 사람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정조는 크게 둘로 나뉘는데 일단 군사 부분하고, 그러니까 문과 무를 다 장악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일단 문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분이 한 것이 규장각이에요. 이 규장각이 원래 왕실 도서관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마치 세종이 집현전에서 먹고 살다시피 하셨던 것처럼 여기는 규장각을 연구기관처럼 만들고, 그 새로 입사한 공무원 중에 정말 똑똑한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초계 문신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럼 여기는 초계 문신이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 자기 하던 보직을 내려놓고 봉급은 그대로 받으면서 여기는 규장각에서 공부만 하는 거예요. 수업만 들어. 근데 그 수업하는 교수님이 누구냐? 정조거든. 정조가 진짜 학문에 뛰어난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천재들을 가르칠 정도에서 규장각을 통해서 신입 공무원들을 싹 다 자기 제자로 만듭니다. 자기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럼 대표적인 초계문신이 누구예요? 다산 정약용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정약용 같은 자기 제자들을 양성을 해서 요직에 꽂아 놓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이시고요. 무를 장악합니다. 당시에는 조선시대 후기적에 오군영이라고 해서 서울을 지키는 그 5개 부대 가 가장 살벌했죠. 훈련도가 어영청, 총윤청, 수호청, 금이영 이 5개가 가장 살벌했는데, 이 오군영의 인사권부터 시작해서 뒷배가 서인이야. 노론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못 믿겠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정조는 자신만의 어떤 경호부대를 만들어요. 그 경호부대가 바로 장용영입니다. 장용영. 그래서 여기는 장용영의 군사력과 규모, 예산이 오군영을 뛰어넘을 정도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대통령 경호실 100일 경비단의 전력이 대한민국 전체 군사력보다 높은 수위라고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문과 무를 완벽하게 장악해서 왕권을 강화하신 분이 정조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정조는 꿈이 있었습니다. 뭐 정무도 너무 힘들고 해서 자기 아버지가 묻혀있는 그 수원에 성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아들이 나중에 순조인데 15살이 되는 성인이 되는 그 해에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수원으로 내려가서 그 성에서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샘플링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도. 그 안에가 하나의 사회예요. 성 안이. 그래서 그 안에서 농사도 이렇게 지어보고, 이런 정치도 해보고, 이런 문화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막 이렇게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좋은 건 아들한테 서울에 전해주고, 그런 꿈을 꾸거든요. 자기 노후를 대비하는. 하지만 하나의 멋진 이상세계를 만들어보는 모델하우스. 그게 수원화성이에요. 이게 정조당의 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수원화성을 만들고 자기 사재로 막 만듭니다. 내탕금이라고 그랬고 본인 돈으로 만들고, 또 공사기간이 단축돼야 돈이 예산이 좀 많이 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정약용이 나서서 뭐 거중기 만들어갖고 막 공사 빨리 진행시키고 그랬던 게 여기는 수원화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령이 향약을 주관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조선시대 후기적 되면은 이 향약의 그 도약적인 힘이 너무 세져가지고 막 사또를 끄집어내리고 사또를 망신 주고 일어난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정조 생각은, 아니 나의 분신이 곧 수령인데 시골에 있는 사림이 뭐라고, 거기는 향약의 약정이 뭐라고 왜 나의 분신들을 업수히 여겨? 그렇게 하지 말고 각 지방에 있는 향약을 나의 분신, 내가 파견한 사또들이 직접 주관하게 하라. 이렇게 해서 지방사림의 힘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킨 그런 정책을 펼치신 걸로 유명하십니다. 또 하나 나오는 게 이제 신해통공인데요. 이게 이제 경제사에 나오는데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 신해년에 통공정책을 펼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상인들 있잖아요. 상인들. 이 상인의 개념이 그 시전상인이 있고 난전상인이 있어요. 이 시전상인들은 개인사업자를 내고 국가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고, 난전상인들은 무허가 좌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제 시전상인들 입장에선 자기들은 세금 죽어라고 내는데 이 사람들은 세금도 안 내고 자꾸 자기들한테 도전하고 그러니까 짜증나잖아. 그 전에 이제 조선시대 후기적이 되면서 뭐 인조지음 해가지고 이 시전상인들이 국가하고 결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허가 좌판이 있으면 구청에서 난송을 나올 거예요, 아마. 그치? 근데 그때는 시전상인들한테 권한을 줘요. 그래서 국가가 권한을 주는데 난전상인들의 상행위를 금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거든요. 이게 금난전권이야.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구청에서 단속하는 거랑 예를 들면 뭐 여기 시전들이 완장차고
직접 단속하는 거랑 어때요? 가가지고 난전판 다 부셔버리고 막 폭행에 막 너무 살벌하게 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정조가 아니 이건 아니잖아. 관이 민을 다스려야지 어찌 민이 민을 다스리느냐. 그리고 보니까 너희 시전상인들 나하고 나를 견제하는 그런 세력들에 뇌물 주고 막 그런다고 하던데 너네 안 되겠어.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이 시전상인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뭐 어물, 모시, 소금 등 6개의 물품을 다루는 시전상인 중에 아주 중요한 상인을 유의전이라고 부르거든요. 여기는 유의전은 내가 인정해 주는데 금난전권, 독점권을 인정해 주는데 유의전 외의 모든 시전상인들의 금난전권을 혁파한다. 앞으로 난전상인들은 국가에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난전상인 니네도 이젠 국가에 세금 내고 제대로 사업해. 이렇게 해서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편안하게 물건을 팔 수 있는. 왜 할머님들 이렇게 보면 막 산에서 깻잎 따다 팔고 막 이런 거 옛날에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 것들 다 하게 해주는 그런 정책이 신해통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전상인들이 굉장히 신해통공 이후에 급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서울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몸에 서울의 피가 흐르잖아. 자기 할아버지 영조도 서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니, 그잖아요. 무수리 최 씨의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규장각 검서관, 규장각의 검서관이라고 실무직에 서울 출신들이 막 등용이 돼요. 원래 서울들은 과거 시험도 못 보게 하고 막 문과 시험도 못 보게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막 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서울에 대한 차별 철폐는 영조 때 주장을 했는데 관리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직접 나서갖고 그냥 서울 출신들이 기용해서 여기다 막 꽂아버립니다. 그래갖고 대표적인 게 이덕무랄지 뭐 유득공 이런 사람들이 박제가 이런 사람들이 규장각 검서관에 등용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물제도도 정비를 하시는데요. 여기 있는 그 할아버지 영조가 속대전을 편찬하셨다면, 경국대전 이후에 속대전이 나왔다면 여기는 정조는 지금까지 나왔던 대전, 큰 법전들을 통합해서 편찬하는 대전 통편이라는 법전을 만드셨다. 하여튼 이 정조업적은 다 외워야 돼요. 무조건 다 기억해야 됩니다. 꼭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